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WWF의 그 기후행동 세미나에 또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그 발표하신 분들이 글로벌 사례하고 조금 전반적인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말씀을 주셨다면은 저는 좀 그래서 지금 기업은 딱 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이나 ESG 관련해서 사장단이나 아니면 이사회 또는 경영진 교육도 많이 하고 투자나 전략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필요하겠다. 또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정책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기업은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서 배경 말씀 많이 주셨지만 최근에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게 저희가 주목할 점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국 내에서만 탄소를 줄이면 기업들이나 산업의 영향이 불공평하게 가해지니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이나 탄소 국경세를 EU나 미국이 도입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탄소를 적게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마치 관세처럼 그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옛날의 환경 이슈라기보다는 통상과도 연계되고 전략과도 연계되고 산업이나 기술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아젠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중국이 여기에 대한 응전의 일환이겠죠. 국제사회 응전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곳이라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는 거는 굉장히 왜 이런 선언을 할까를 상당히 궁금하게 하는 선언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라서 이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의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기술적 자신감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병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과 성장을 병행한다는 자신감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무슨 자신감일까? 중국의 이제 탄소 중립 기술 현황이라 그래서 우선 탄소 중립이 되려면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또 화력발전소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그 발전 소재나 아니면 풍력 터빈들이 다 필요할 건데 그럼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거를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슬라이드입니다. 이미 제 발표를 들으신 분은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 세계 탑 10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중국 업체고요. 1등을 포함해서. 태양광 모듈은 탑 10 중에 1등을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중국 업체이고요. 풍력도 전 세계 탑 10 중에 7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물론 이 순위가
탄소 중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그냥 과거에 2020년이라는 시점으로 볼 때 이게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때니까요. 아, 이런 기술적 자신감은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더욱이 이제 저희가 약간 요소수 사태나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좀 겪으면서 이런 그 공급망에서 통제권이 한쪽 나라에 쏠려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은 좀 불편한 상황을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던 터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헤비메탈 죄송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 메탈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85%를 중국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기술적 자신감이 탄소 중립 선언과 연결이 돼 있겠다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큰 시장의 변화는 이유나 뭐 미국의 정책적인 흐름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랑 경쟁을 하는 구도에 자주 놓이는 일본과 중국을 조금 더 자세히 조명하는 것은 나중에 기업 시사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업에 일본의 탄소 중립도 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우리랑 비슷하게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그 바로 직전에 일본 공적연금, 그러니까 연기금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연기금이잖아요. 세계에서. 이 공적연금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공적연금이 보유한 일본 주식의 시가총액이 파리 협정이 지켜지면, 즉 탄소 중립이 잘 이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4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했냐면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특허 때문이다. 탄소 중립 관련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 그 언론에는 많이 조명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온 바라 이 기술에 좀 오리엔티드된 그런 좀 동향이 읽혀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일본과 이틀 상간으로 이제 탄소 중립 선언했고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책도 심의하고 또 정부 부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탄소 중립은 어려운 길이지만 정부가 잘해야 된다, 기업이 잘해야 된다, 막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어느 한 이해관계자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닐 만큼 너무 어려운 목표이고 과거하고 좀 단절된 목표다 이렇게 좀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과거에 쭉 배출해 왔던 배출량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배출 감축의 패스는 파란색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싼 거를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확 꺾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이제 기술 얘기를 쭉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당분간은 저희가 목표는 주어졌대 수단은 마땅치 않은 저렇게 확 꺾어 내리는데 마땅치 않은 몇 년을 보내게 될 거라서 저는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 확보까지 가기 전에 기업의 할 일 중에 기업의 할 일을 위한 기술 확보 전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 최근에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굉장히 선언하고 있는 거에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주주가 탄소 중립을 하라고 요구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탄소 중립과 ESG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ESG가 그 이해관계자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주가 핵심 이해관계자니까요. 이제 투자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탄소 중립과 같은 비재무적인 그 요소들을 투자 대상 회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항목을 ESG라고 하고 그 행위를 또 ESG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원의 크기는 뭘 나타내는 거 하니 작년 상반기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글로벌 주주들,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크기가 이렇게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기업이 작년 초만 해도 재작년 말만 해도 9 트릴리언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막 탄소 중립을 선언에 그 동참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면서 43 트릴리언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배출하는 배출량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기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 회사의 배출량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배출하는 배출량, 즉 스콥 1, 2의 배출량에 비해서 자기가 영위하는 그 경영 활동으로 인해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배출량, 즉 스콥 3 배출량이 약 700배가 되기 때문에 금융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저 700배는 냅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냅두고 자기가 배출하는 배출량만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숫자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6개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주주들이 자기가 투자한 대상 회사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주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갑자기 큰 돈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 시그널이 엄청나게 강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게 기업들한테 각 국가별 규제로 다가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거기까지는 아직 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먼저 탄소 중립 선언한 거는 ESG가 작동한 게 꽤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이 지금 한 5,000개 정도 되는데요. UN 하에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990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서 한 1년 정도 남짓 만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업종을 보시면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이렇게 선언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은 석유나 항공 같은 데는 저긴 어떻게 하려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라고 이렇게 수단이 잘 안 보이는 업종들도 같이 있어서 다 자발적으로 선언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가 작용을 한 것이다.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건 다 글로벌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올 1월 13일 날 국민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창장 기업 중에 한 300개 기업의 대주주니까요. 물론 경영 참여는 안 하지만 비경영 참여를 이제 그 수탁자 책임에서 비경영 참여를 하는데, 비경영 참여를 하는 환경사회 중점 관리 사안에 오른쪽 밑에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랑 산업재해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경영 참여를 하는 거는 뭐 배당 정책이나 임원보수 한도 적정성에서 했는데, 그걸 확대하면서 기후변화 산업재해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SG의 사안이 우리나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그 비경영 참여 중점 관리 사안에 들어갔다. 이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이라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덜란드 공적연금 같은 경우가 주주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런 해외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이미 ESG에 관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그대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사례가 이제 올 초에 네덜란드 공적연금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10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는 10곳일 텐데요. 제일 큰 기업입니다. 10곳의 기후위기 대응하고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의 혁신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언을 한다라는 레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들을 정기주주총회 전후에 발표하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요. 주주총회에서 이거 주주 제안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권고적 주주 제안까지 아직 가지 않았고요. 그걸 정관에 반영하는 거에 가지 않았고 그냥 이걸 레터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걸 레터로 보냈을 때 기업이 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인게이지먼트를 했던 걸로 봤을 때 그럼 이건 뭘 하라는 거냐 하면은 10개 기업한테 목표를 이제 기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충분히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행 방안을 내놓고 투자자와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바짝 챙겨라라는 4가지 요구를 제가 볼 때는 그게 4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충분한 감축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딴 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목표는 주어져 있을 수 있지만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언이 조금 더 아프게 와닿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진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제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대응 유형 분석한 거에 저희 연구소가 약간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더 집어넣은 것인데요. 보완을 한 것인데요. 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거나 청정에너지 구입하거나 이제 새로운 저탄소 제품 또 경계 확장,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35 위주로 대부분의 핵심은 기술 확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럼 진짜 이렇게 그 기후 관련된 기술에 돈이 급하게 몰리고 있나?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들 좀 찾아보면 이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 클린텍 벤처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다시 이제 그럼 우리 기업이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진데 약간 우리랑 경쟁 간섭이 많은 일본이 좀 일본, 중국이 좀 궁금해졌는데 마침 작년 말에 이제 이 3개국 언론사들이 CEO들 대상으로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속도가 좀 빨라서 부담스럽고 비용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답한 반면에 일본 CEO는 마치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준비가 좀 돼 있어서 그런지 그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이 3개국 중에 제일 비용에 대한 컨선도 적었고 속도에 대한 컨선도 적었다. 이렇게 이를 보여주는 설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일본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대세라는 건 이제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CEO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기업은 이 아사히 카사이는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기업이지만 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배출한 회사니까요. 케미칼 회사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는 탄소 중립을 차세대 사업으로 하는 건 물론인데 그 전략을 기술을 찾는 전략을 기술 데이터, 특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기술 데이터에 기초해서 사업 전략을 구축한다라는 게 아예 회사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아까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때 일본의 국민연금이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측한 거랑 다 연결이 되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술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저희는 한 6, 7년 동안 이걸 쭉 해왔었는데요. 저희 김현장은 어차피 변리사가 그 특허 분쟁이나 특허 출원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 탄소 중립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 특허를 보면은 전 세계 1년에 한 300만 건씩 특허 출원이 되는데 전체로 보면 한 5천만 건쯤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도 매년 5천만 건씩 발행이 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인터뷰까지 합치면 기술의 완결적인 전체 판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 중에서 방향이나 속도를 결정할 때, 물론 이제 이 기술 특허 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 없이 이제 자문사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디서 소개를 받아서 그걸 열심히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EU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은 이 유럽연합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 정보의 80%는 오직 특허 데이터에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빼고 다른 걸로 기술 확보 전략을 세우면은 좀 불안한 거죠. 어디서 제안을 받은 건지 전체 판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고객을 위해서 분석했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 이제 수소라는 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인데,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특허의 양과 X축, 특허의 질, Y축으로 두고 이 기술 확보의 움직임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우측 하단에 국내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양보다 질에 훨씬 더 치중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질에만 치중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둘 다 치중하는 기업도 있게 되고, 비슷하게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이것도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의 핵심 기술인데, 여기도 이제 국내 기업하고 이제 해외 기업들을 비교해 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기술 차원에서 우리 회사가 어디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럼 이미 우리보다 훨씬 고민해서 기술 전략으로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했던 기술 기업들은 어느 분야에 어떤 특허에 어떤 마켓 커버리지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요약을 해드린 거고, 또 그 분석에 대한 예시를 잠깐 들어드리면, 기술을 확보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탄소 포집이라는 게 요새 또 상당히 핫하니까 탄소 포집 기술 확보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 이제 특허 데이터를 양쪽으로 분석을 쭉 해보면요. 어떤 기술, 그 세부 기술들 중에 그 기술, 이 패밀리 다 특허의 숫자가 굉장히 튀는 기술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특허의 품질을 보면은 한 4, 5년 전만 해도 전혀 각광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특허 출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특허의 인용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특허의 마켓 커버리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기술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든 간에 회사에서 집중하는 기술 방향이 있다면 그게 선진 기업들은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 기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위치를 알고 그 기술을 잡을 때는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분석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술을 확보할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 기술 빅데이터 관련해서 기업을 많이 돕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기업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기업은 이제 이미 기술 확보를 위해서 M&A 협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체 타깃, M&A 대체 타깃을 3개의 기업을 연구 중심 기업으로 선정을 해드렸더니 선정된 이 대체 후보 회사
대해서 이제 인수 시도를 하는 건 당연한데 원래 타겟했던 기업에서 협상 우위도 선점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한테 다 해외 기술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래도 좀 싸게 사고 올바른 기술을 좋게 사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환경에너지만 지금 올해 한 거의 30년 차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기술 확보가 중요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업에서 어쨌든 신사업 개발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어떤 타겟팅을 하고 그 인수 대상 회사가 얼마나 전체 마켓에서 경쟁력이 있고 나와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를 탄탄한 분석으로 백업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텍 포커스 빅데이터 분석이 그런 걸 제공하실 수 있어서 혹시 벤치마킹이나 M&A 타겟팅이나 기술 검증을 탄소 중립 관련해서 하실 때는 이게 꼭 우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 내에는 대부분 변리사 팀도 있고 기술 전략 팀이 있으니까 오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가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실질적 조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